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무어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개그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이 모두 청와대에서 퇴출됐습니다. 이제부터 최순실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공백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길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손이 가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금덩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격입니다. 어떤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헌정사 최초로 선출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송채경입니다. 자, 다른 뉴스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최순실 씨 뉴스 오늘도 카테고리 정리를 좀 하면서 네. 진행해보죠. 빨리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어제 오후 3시에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는데요. 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최순실 씨를 어젯밤 11시 57분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이 카테고리는 정말 카테고리 넣어야 되겠네요. 네. 긴급 체포.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이제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떠밀려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이게 또 프라다 신발이어가지고 논란이 좀 일기도 했고요. 갑자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네. 영화 제목이 검색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곰탕 한 그릇을 시켜서 뭐 한 숟가락 남겨놓고 뭐 싹 비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검색어가 뭐 최순실 곰탕으로 1위가 오르기도 했었죠.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참, 뭐랄까요. 통신사에서 속보로 처음에 뜬 거거든요. 네. 속보, 최순실 저녁 곰탕 먹어. 이게 가십거리는 될 수 있어요. 야, 네. 저녁 뭘 먹었을까? 근데 이게 통신사 속보 경쟁에 나올 뉴스는 아니잖아요. 난 후속 보도가 깍두기 리필이야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이 통신사가 이런 걸 속보로 취급한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통신사가 이 최순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네. 속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속보를 해볼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검색어가 다음날 최순실 곰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리가 있습니까? 그 곰탕이? 특별한 게 없죠. 밥을 먹었다 정도겠죠. 그러니까요. 이걸 속보로 경쟁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 곰탕 그렇고요. 네. 곰탕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검색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요. 네,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군요. 네, 그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건데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이제 경호를 맡아왔었고요. 지난번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의상실에서. 네, 의상실 영상 공개됐을 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휴대전화를 자기 셔츠에 이제 닦아가지고 건넨 사람이기도 하죠. 휴대폰 클리너로 불리고 있죠. 네. 그래서 최순실 씨는 이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제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검문 검색도 받지 않은 채 이제 청와대 정문을 통해서 청와대 안으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문.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문객이나 뭐 일반 사람들은 동쪽의 연풍문이나 서쪽의 시야문 쪽으로 이제 드나드는데 정문은 보통 이제 국무회의 장관급 이상들이 이제 출입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장관들도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 대조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가 허용되는 곳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출입증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했다 이런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소속 경찰들도 아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야, 이런 뉴스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뭐 그래서 사실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알아봐야 되는 게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이제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최순실 씨한테 이제 신분증 보여달라, 신분 알려달라 이렇게 하다가 마찰을 빚기도 했고 또 실제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당연하죠. 경찰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네.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냐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신원 일이 확인도 있었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청와대에서 그동안 최순실 씨가 이런 관계였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거나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뭐 CCTV 확인하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검찰이 뭐 CCTV 확인하면은 그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약간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본관에 침대 3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조달청의 당시 이제 물품 목록을 보면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침대 3개가 대통령이 거주한 관자도 아닌 본관 집무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뉴스는 정권 초기에 나온 거예요. 네. 정권 초기에 나와서, 뭐 600만 원 상당의 침대 쓸 수 있죠. 대통령이 편하게 잠을 자야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3개냐? 네. 예, 그리고 왜 집무실이냐? 왜냐면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랑 뭐 물어보니까 집무실 이렇게 넓지 침대 3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네. 침대 3개를 넣으면 책상을 빼야 한대요. 네, 그럼 책상을 빼고 침대를 넣은 것으로. 그것도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누워서 진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일상 처칠도 그랬대요. 네, 그런데 왜 3개냐 이거죠. 제가 그때 궁금했던 건 왜 3개일까? 최순실 씨가 그중 하나를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2개가 아니고 3개일까요? 하나는 또 누가 사용했을지 그건 알 수 없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이거는 그러면 친구 카테고리를 넣는 걸로.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자주 출입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최순실 씨가 의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과 시술을 해줬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요. 별 뉴스가 다 나오네요. 네. 대통령 보톡스 맞을 수 있죠. 네, 맞을 수 있죠. 뭐 최순실 씨의 최측근 인터뷰인데, 최순실 씨가 6개월에 한 번 가량 정기적으로 의사를 대동하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뭐 얼굴에 한 100방 정도 주사를 놓는 일명 연예인 보톡스 시술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최순실 씨한테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고요. 저는 뭐 보톡스 시술 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은 미용 챙길 수 있죠. 근데 네네. 이것도 역시 최순실 씨를 통했다. 뭐 이게 뉴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이 뉴스에서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은, 그러니까 시술에서 정상적 회복까지 통상 7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대목에 있는데, 혹시 이제 이 7시간이 대통령의 7시간 일로 연결하는 겁니까? 네, 연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추측을 낳고 있는 보도라고 볼 수 이건 있습니다. 지나친 상상 같은데. 여하간 7시간이 안 풀리니까 이런 뉴스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보톡스를 맞았다고 뉴스를 쓴 게 아니라 그러면 7시간 정도 회복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네. 여기를 포커스 두고 이 기사를 쓴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워낙 아프기 때문에 수면 요조제를 맞고서는 자면서 이 시술을 받는 건데, 깨어나기까지 7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글쎄요. 이건 무리한 연결이 맞습니다만 여하간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는 거죠.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직접 손으로 메모장에 계획을 적은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설립과 관련된 구상이 실제로 실행이 됐고, 이 실행을 위해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차은택 광고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문화원이 설립이 됐고, 여기에 4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최순실 씨가 쓰고 네. 그리고 그거를 차은택 씨가 실행을 하되 정부는 예산을 배정했다. 네. 이런 그 거예요? 제안서는 이제 차은택 씨가 직접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제안서를 쓸 때 차은택 씨는 그냥 일반 CF 감독이었는데, 그때까지 공지가 없었어요? 네, 공직이 없었는데 제안서에 대한민국 문화융성위원 차은택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썼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그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는 최순실 씨의 메모인 거죠. 네, 최순실 씨 메모인데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최순실 씨가 메모에 아프리카를 이제 영어로 적었는데, 차은택 씨의 회사 아프리카 픽처스를 이제 가리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F를 이제 P로 잘못 철자를 적어가지고 이게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네요.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주대. 다른 우주대. 아니면 고유명사로 적었을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 네. 스펠을. 예. 아프리카를 그 F를 P로 적었다는 거죠? 네, 하나만. 예. F를 P로. P로 적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 뉴스의 핵심은 네. 메모를 작성했고 본인이 그거를 차은택 씨 이름으로 제안서를 냈고 그게 실제로 정부에서 실행이 됐고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거는 무슨 카테고리인가요? 이거는 철자 카테고리에 넣죠.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면요. 네.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대통령 이제 비서관이, 그러니까 수석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정경련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모금했다. 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거를 뒤집었군요, 처음으로. 네. 이걸 각자 도생 카테고리로 넣더라고요, 이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그 최순실 씨가 실제로 소유한 WK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네. WK가 3천억 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에 나섰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WK가 사업에 나서고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들으셨나요? 예. 네.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아니, 제가 수주. 이제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넣어준 네. 건데,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평창 올림픽의 시설 공사를 하는데, 시설 공사에 본인 회사가 입찰을 했다. 네, 본인 회사가 계약을 맺은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다. 누슬리는 유명한 회사예요. 네. 누슬리는 동계올림픽 때마다 등장하는 네. 이름인데,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네. WK를 유럽에 설립했으니까, 네. 유럽에서 누슬리를 만나서, 네. 우리가 평창에, 입찰을 하자. 네, 공사에 입찰을 하자.
이게 끝을 모르고 확장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규모가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누슬리 경영진을 만나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참석해서 이제 사업 논의가 급진전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죠. 누슬 입장에서 더블루케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자본도 적은데 네. 평창 같은 국가적 사업에 몇 천억짜리를 네. 입찰하셔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 수석이 나타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완전히. 네. 야,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예를 들어 미르재단에 몇백억 모았다고 또 4배, 5배 확대는 국가적 사업 평가. 야, 올림픽 때 그걸 따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뉴스가.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이제 미르재단 이건 케이스 올림픽 카테고리를 따로 놓죠. 올림픽 카테고리 하나 더 있는데 또 해드릴까요? 네. 카테고리끼리 묶어서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 네. 그 차은택 씨의 측근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평창 올림픽 공연 기술을 개발한다며 문체부 예산 45억을 따냈는데 네. 실제로 정작 올림픽에는 이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 뉴스가 의미하면 크네요. 그러니까 네. 사용되지 않은 기술인데 예산을 따냈다. 네. 그럼 이건 비자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사용되지 않을 기술일 것은 정부가 잘 알 텐데, 거기다 예산을 이미 배정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3천억하고는 액수는 적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네 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카테고리가 점점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행사에서, 아, 참. 다음 뉴스는요? 다른 카테고리 또 있죠, 이제? 네, 그 재단 카테고리를 또 재단 말씀드리면, 카테고리, 예. 네, 최순실 씨가 아, 이거 오래된 카테고리인데요. 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관여를 해왔다라는 보도는 꾸준히 있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죠. 네네, 네.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한 것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 드러난 건데요. 문자. 네, 그 WK 초대 대표를 맡았던 조아무개 씨가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최순실 씨와 이제 주고받았던 통화 문자 내역을 이제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 뭐 박 과장에게 출근하지 말고 뭐 WK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한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초기에는 그 사무총장 정도 아는 사람 추천한 정도 이렇게 뉴스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박 과장더러 네. 재단 소속인 박 과장더러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 했다는 네. 것은 K스포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오너였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런 문자가 드디어 나왔다. 네. 실제로 최순실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재단 소속 과장더러 일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출근. 네. 그리고 서류 이런 걸 준비해라라고 본인 회사 소속이 아니라 K스포츠 재단 소속 과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WK 대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대기업들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좀 쩔쩔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한데 특히 이제 포스코가 보낸 문자를 보면 이제 최순실 씨랑 포스코랑 같이 회의를 한 뒤에 보낸 문자 같은데요. 어제 회의에서 언짢게 했다면 미안하고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포스코가 이제 최순실 씨를 향해서 보낸 문자도 보도가 최순실 씨가 됐습니다. 뭔가를 요구했는데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나 보죠. 아마도 추정되기로는. 네, 예.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뭐랄까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까지 정황이나 또는 뭐 일종의 제보 네, 또는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주장은 나왔는데요. 많이 있었는데 문자로 더 블루케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 이거는 100% 네, 그 정보 지분이나 아무것도 없는 100% 회사의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네. 재단에 있는 사람 일로 출근하라고 하라든가 네, 또는 재단의 서류를 뭐 준비시키라든가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지시를 직접 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물증으로. 다음 순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태블릿 PC 안에 최순실 씨 외조카 이모 씨의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이 씨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 고등학교 이제 동창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PC 자체가 김 행정관이 최순실 씨한테 준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외조카 이모 씨와의 관계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실제로 이 씨의 한 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행정관이 고교 시절 단짝이었던 이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최순실 씨를 이모라고 불러왔다 이런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본인이 아닌 거라고 주장했는데 거기 보면 가족도 있고 또 네.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김한수 행정관 태블릿이라고 처음에 개설한 사람이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조카 동창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 네. 개통한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쓴 사람 중요한 것이고 쓴 흔적은 최순실 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래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겠죠 당연히. 네, 또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에 K스포츠재단을 도와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재단 공문까지 원래 K스포츠재단이 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체부가 대신 보내준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지난 6월에 대한체육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K스포츠재단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니까 대한체육회 후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승인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K스포츠재단이 보낸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일을 문체부가 도와줬다.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관이 생기고 네. 자기들의 어떤 권위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네. 자기들은 뭐 업력이 없으니까 혹은 상급기관의 압력이 있으면 훨씬 일이 편하니까 문체부가 그런 팩스를 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팩스로 보냈다. 네. 그래서 뭐 대한체육회에서는 하루 만에 이제 후원을 승인해줬다. 당연하죠. 내용이고요. 네. 대한체육회 문체부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네, 문체부에서 연간 4천억 원의 이제 예산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팩스로 보냈으면 이건 IT로 넣죠.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의 자금 일부를 허위 용역을 통해서 WK 본인의 개인 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아까 그거 비슷하네요. 쓰이지 않는 기술 가운데 40억 원을 책정했다는 거하고. 네. 그 K스포츠 재단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 최순실 씨의 지시로 K스포츠 재단이 WK와 두세 건의 용약 계약을 맺었는데 전체 규모가 약 8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WK가 돈만 받고 용역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상 허위 계약이다. 이런 내용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이 따져야 될 내용 중에 실제로 이런 거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 관계사들끼리 리베이트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겠지만 아예 이렇게 대놓고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 돈이 이렇게 하지도 않을 사업에 그리고 용역 결과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업에 돈이 간단하게 말이 안 되죠. 정도는. 네. 직접 비자금을 형성하기도 하고 돌려서 만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직접 만든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벌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3시 최순실 씨가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것인지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거국 중립 내각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국 교수님이랑 교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법학자로서 최순실 씨가 어떤 혐의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워낙 혐의가 많은데요. 크게 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르, K스포츠 두 개의 재단 관련해서는 각종 횡령 배임 문제, 탈세 문제,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그 당장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그 정유라 씨 이름으로 독일에서 주택을 소유했던데 네. 그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닌지 그다음에 그 학교 이화여대 관련해서 그 교수에 대한 이제 폭언 협박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입시 관련 부정 관련해서 업무방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다 그 사실로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 이런 혐의들이 다 유죄가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네. 모두 다 이제 의혹이 다 밝혀졌다. 증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 중형이 내려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처 대상이 아닌데 만약 이런 게 혐의가 밝혀지고 나면 퇴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소추 대상은 아닌데 헌법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수사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의 가장 문제는 최순실 문제로만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의 검찰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고요. 수사를 해야 해야 그 다음에 퇴임 후에 이제 소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퇴임 후에 소출을 해야 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출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소추만 못하는 거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합니다.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박으로 그 장관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님의 2014년 헌법학 원론 책 1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종섭 의원께서 자신의 교과서에 쓰신 바 있습니다. 소추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지금 해야 된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될 사안이 여쭤보겠는데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거국 중립 내각을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포기하고 총리에게 넘긴다는 건데 새누리에서는 지금 그 총리를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국 중립 내각의 전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전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말하는 거국 중립 내각의 내용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쓴다. 네, 새누리당은 여당 소속이 아닌 또 여당 성향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그게 거국중립 내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중립 내각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즉 국정에서 대통령이 물러서고 상당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각 추천권을 가진 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되는 건데 저는 거국중립 내각의 단어에서 나오듯이 정파를 떠나서 중도적인 내각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지금까지의 그 내각 구성은 여당이 추천하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인데 진정한 의미의 거국중립 내각의 절차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 총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됩니다. 현재 현행 헌법으로도 국무총리는 내각 추천권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적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절차와 실체 모든 면에서 그 기존의 내각 구성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국무총리만 조금 합리적인 사람, 이렇던 과거에 야당 성향이 있었던 사람 이런 분을 모시고 오면 그게 거국중립 내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그럼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리를 색깔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고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 내각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해서 권한을 상당 좀 내려놓는 건데 지금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사태의 모든 출발이 뭐냐, 거국중립 내각 또는 하야, 탄핵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관련된 게이트 때문입니다. 전대미분의 게이트, 국정농단 이런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 게이트에 현직 대통령이 책임이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 국정을 운영하고 내각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완전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 내각이 수립됐어요. 그런 경우에 대통령하고 총리가 의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 혹은 일본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 과거 정책에서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헌법적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권한상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거국중립 내각이 만들어졌다면 대통령의 그런 요구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권한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여전히 대통령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거국중립 내각을 사실상 제대로 된 거국중립 내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걸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책임지느냐? 현재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있죠. 네. 그런데 검찰총장의 위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현재의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총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즉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만약에 거국중립 내각이 합의된다 하면 법무부 장관만큼은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또 직접 지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개입하려고 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야당 수청 법무부 장관 직함을 갖고 있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충돌이 있겠습니다만은 장관직을 만약에 매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부당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사표를 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수사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그런 수사지를 갖고 있는 장관이 된다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이기도 하고 조선일보 출신인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친이계가 청와대로 다시 재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선일보 라인의 힘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임명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사람들 세력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보다는 검찰 내 신망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범보수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호위무사라는 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고요. 그 점에서 우병우 수석과 굳이 비교하자면 난형난제 관계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친이계다보다는 이거는 이 사람의 최재경 수석의 기본 특성은 검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계이고 그 검찰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추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김기춘 스타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될 줄 모르고 시간을 짧게 잡아뒀어요, 교수님.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사실 궁금한 점이 더 많은데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요. 시간을 좀 알려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이화여대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이화여대 특히 여러 가지 의혹 있지 않습니까? 뭐 학종 의혹도 있고 뭐 입학 의혹도 있고 뭐 라이프 대학 승인과 관련된 의혹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규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가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입학 자퇴나 뭐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지금 이제 감사가 들어갔을 건데요. 네.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화여대에서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수님. 네. 이 거국 중립 내각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이 헌법적 관점에서는 어떨지 여쭤봐야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화여대 사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이나 재단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특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최순실 게이트가 대중적 관심을 붙들게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의료학과의 학점과 관련된 사건, 이 사건은 명백한 특혜로 이화여대 교수들이 130년 만에 총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사건을 익명으로 알린 한 사람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중국 패션쇼 실습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냈다. 그런데 점수를 받았다. 특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게 이상한 점들입니까? 사실 작년에 학교 안에서도 전공 학생들만 알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이 졸업 시험이었다가 갑자기 졸업 패션쇼로 바뀌었다는 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학생들은 의아할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패션쇼로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상한 점들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국에 가서 문화 교류를 한다는 수업이 생겼다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졸업 대상자인 전공자들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공지를 받았죠. 네. 타 전공자는 알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럼 타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면 통과할 수가 있나요? 작품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겠구나. 네. 네. 타과 학생들은 알 수가 없고 아예. 그리고 졸업 대상자들만 대상이고. 그렇죠.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면 패션쇼에 낼 과제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과 학생은 알아도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게 모두가 4년 동안 다 알고 지냈을 전공자, 제한된 학생들만 아는 수업이고 그 학생들만 가는 수업인데 언제 여기에 정유라 학생이라고 하는 모르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알게 됐어요? 의문의 학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 학생의 존재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입학 특혜가 먼저 언론에 떴을 때 정유라라는 이름이 공개된 후에 학생들이 그렇구나. 감을 그러니까 그때는 정유라라는 학생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긴 알았지만 뜬금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정도였지. 이게 특별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유추해볼 만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아예.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럼 중국에서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과제를 내거나 활동을 했어요?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학생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몰랐죠. 그럼 교수님이 혹시 이런 학생이 온다고 알려줬어요? 교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학과생이 있으니 같이 좀 잘 챙겨줘라 라는 식의 잘 챙겨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특혜인 줄. 왜냐면 그 학생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학생 입장에서 모르니까요. 다른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점수를 받았어요. 비학점인가.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학점을 받는 게 말이 돼요? 학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 왜 말이 안 되죠? 이 수업은 네. 패논패 수업이었어요. 그게 뭐죠? 패스 논패스. 아. 근데 이인석 교수님께서 해명하시기를 그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참여했기 때문에 패스를 줄만 했다. 나중에 해명하기를 특혜 아니냐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공 학생들 입장에서 그 교수님 말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학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참여를 했다는 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3분의 1을 도대체 어디서 수업을 받았다는 건지 네. 아무도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해명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긴 냈을 거 아닙니까?
결과를 냈다는 것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알았는데. 네. 그걸 보셨어요? 냈다는 거를? 봤죠. 봤는데. 네. 어떻게 그 정도면 통과할만 합니까?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사진 찍었느냐. 그 정도 수준. 이게 무슨 졸업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당연히 작품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유난히 교수님들이 정윤아 씨에게 친절하게 됐다. 근데 이제 사람들 따라서 학생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이 정윤아 학생을 이렇게 챙기고 뭐 하는 게 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웠나요?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아파도 항상 노력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참여를 되게 독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의혹에 관해서 해명하실 때 정윤아 학생이 학과생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해서 그다음에 쓰러질 정도로 아파해서 이해를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겪어온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교수님 평소에 다른 학생한테 하던 것과는 저희 입장에선 좀 안 좋았죠, 기분이.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당연히. 지금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다 밝혀지고 나서 말이죠.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만 아는. 네. 지금 언론에서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이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 안 갔는데 이제는 다 이해간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처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학생들이? 네, 2014년에 최경희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새로 취임하고 나서 신산업융합대학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네네. 그런 추진단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그때 묶인 학과들 의료학과, 국제산업학과, 네.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체육과학부 이렇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묶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대체 왜 관계도 없는 과들이 묶여서 단대가 생기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취업 전문대학으로 만들려는 이런 시류인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체육학과와 왜 의료학과가 합쳐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다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래라이프 대학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평생교육원이 이미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데 왜 또 하느냐 이게 전혀 별개로 소위 말하는 이화 여대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 평생교육원과 흡수시켜서 미래라이프 대학을 운영하겠다 나중에는 라는 거였는데 공식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던 시점에 이인성 교수님께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취임이 바로 되셨더라고요. 8월에. 그게 지금 이 의료학과에 특히 논란이 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합쳐질 라이프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원장이 취임하는 걸로 돼 있더라.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결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의료학과 문제에 대해 대학 내에서 다른 과는 아예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거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이인성 교수님과 총장님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학생들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왜 하필 정윤아 학생만 특혜를 받았나? 네. 그랬더니 그렇게 큰 논란이 일었고 새로 오신 총장님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미래라이프 대학 네. 거기에 책임자로 이 교수님이 가는 거였다 알고 봤더니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는데 네. 뭐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죠 거의. 그런 소문만 네.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다른 과에서의 뭐 예를 들어 과도한 친절이나 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학점 이것도 역시 총장님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교수님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다? 네, 그리고 되돌아보니 네. 다 연결돼 있었구나 싶은 게 신산업융합대학에 속한 뭐 정유라 학생이 있다는 체육과학부, 그다음에 이번에 학점 특혜 논란이 됐던 이인성 교수님 등등 다 그 대학에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산업융합대학의 학장님이 체육과학부에 계신 분이고. 네. 결국은 그분들이 다 그 미래 라이프 대학, 네. 공평생교육원 이렇게 연결된 거기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다 사실은 한 묶음 연결된 걸 퍼즐이 맞는다. 네. 라고 이미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네. 그 사실을 학생들보다는 교수님들이 좀 미리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수님들은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이인성 교수님의 말씀을 거의 따르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네. 다른 교수님이 문제 삼을 수 없는 네, 분이다. 이의 제기를 거의 하시지 않았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슬쩍슬쩍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지고 나서는요? 뭐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럼 학생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를 이제 보고 확인됐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학교 내에서? 다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졸업 요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들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밝혀진 뒤에도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나 어떤 소통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이긴 했지만 왜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알려지면 졸업 못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가장 큰 동력은 분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억울했겠죠. 네. 네. 학생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이 허튼 대로 새고 있구나. 소수의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인지했다면 그 화나는 상황을 막고 멈추기 위해서 제가 사실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똑같은 어른이 될 것 같다, 저렇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또 익명으로 대자보도 쓰고 화제가 됐던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일도 본인이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후회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잘. 본인이 했다는 걸. 그런 대자보를 썼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소수죠. 주변에 친구들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은 자기는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 씨 있었다는 거 몰랐던 사람 어디냐 다 알았다. 몰랐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사실 학생 한 사람의 용기만큼도 없는 어른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왔다.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씨 혼자가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앞으로도 사건 뒤에 있는 힘을 보탠 작은 제보자들 저희가 찾아서 방송에 나오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울링 심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게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학생 신변을 보호하려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울링 좀 들린 거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론 음성 변조를 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신호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만 아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장 사태로 일단락 된 걸로 여겨진 이 여자 사태가 사실은 최순실 체포로 처음 다시 되짚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어렵게 섭외해서 다뤘고요.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학생만도 못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 돼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침대. 검색창에 군불침대를 입력해보세요. 구매 문의는 02-2245-3531. 안녕하세요. 무연 두 도시 이야기를 연출한 감독 전인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10월 26일 개봉한 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굳게 닫혀있는 멀티플렉스와 대형 극장의 문을 열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영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불씨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뉴스공장 3부입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이메일을 짚어보는 시간. 옵저의 거다.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길 하영입니다. 자, 하영 기자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갈증을 느끼거든요. 네.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는 뉴스가 있을 것이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가 이제 비선 실세에서 네. 비선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다 드러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감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에 드러난 어떤 뉴스로 볼 때는 그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그렇죠. 그거를 최순실 씨가 대신해 왔다. 네. 여기까지가 뉴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가 잘려 나갔으면 그럼 누가 대신 그 자리에 앉았냐?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궁금하죠. 네, 당연히 궁금한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 첫 번째 인사가 정무수석,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참, 네. 민정수석. 사정 라인을 네. 경찰, 검찰 손에 쥐는 민정수석 최재경. 네. 이거 뉴스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그러면 이분을 여기다가 선임했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동안 보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도 그렇게 금방금방 결정을 못했는데 이건 신속하게 결정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누군가 추천하거나 건의했을 것이고 누가 추천하고 건의했냐. 네. 그리고 최재경 수석의 성향은 어떠한가. 네.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언론에 나온 건 대부분 과거에 뭐 이러했고 평판이 어떠했고 이 얘기 선에서 그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 시작합니다. 네. 우선 평판은 어떻습니까? 일단 흔히 이제 검사들의 실력을 이야기할 때 네. 외과 수술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외과 수술이라는 게 뭐죠? 그 수사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외과 수술하고는 좀 달라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외과 수술은 상처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고 네. 그리고 차후에 후유증까지 이렇게 없애는 없애는 뭐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외과수사를 잘한다는 말은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예, 원하는 대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있으면 보통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 정리하고 그렇죠. 나머지 관련자는 탁 털고 예. 여기서 원하는 대로가 누가 원하는 대로냐? 당연히 뭐 대통령이나 네. 권력이 가진 그렇죠. 권력 쪽에서 원하는 대로 뭐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과수술을 잘한다고 표현하진 않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신 수술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정확한. 예. 여기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 외과 수술을 잘한다 예. 하는 표현은 권력이 원하는 지점을 딱 찍어서 정확하게 예. 수술하시는 검사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클리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론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래 그 정도면은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권에 부담도 주지 않고. 정무적 감각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로서 실력도 좋다. 예. 아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BBK 검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BBK 무혐의를 처리한 그런 검사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노건평 씨를 구속 수사했거나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회장을 전태광 씨를 회장이죠. 구속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인지가 된 것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2007년 대선에서 격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BBK였는데 맞습니다. 그 BBK의 판단을 검찰에 넘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참 논란이 되다가 결국 BBK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중간 결론이 나왔고 예. 그때 사실은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급속하게 쏠렸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무혐의 결론 났고. 당시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손을 들고 또 조선일보가 이 BBK 무혐의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보도를 좀 대거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렸고 네. 결국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 자, 근데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최재경 그 수석의 임명을 딱 보자마자 네. 당연히 대중적으로는 그 기억이 가장 강렬하니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네.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드는 건 합리적인 수순인데 네. 근데 또 최재경 그 정무수석, 아니 민정수석, 자꾸 정무수석이라고 하네요. 네. 민정수석의 이제 이 관련 관계도를 보면 이제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를 막 따지게 되잖아요. 예. 차량열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입니다. 예, 조카죠. 맞죠? 그리고 최구식 전 조선일보 출신. 예, 조선일보 출신이고 의원이었죠. 네. 당시 한나라당 이분과는 의원이었고. 또 사촌, 친인척 관계. 예,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네. 유명한. 예. 그렇죠. 그 사건이 이분. 예. 많은 사건이 과거에 떠오르는. 네. 네. 이분들이 과거에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한 거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란 말이죠. 팩트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혐의 내린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거든요. 효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네, 사돈 친인척이죠. 기록입니다. 네. 하여 사실은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떤 다른 수석들을 임명하는지 혹은 뭐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임명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사람들 기사 사회에서도 거론됐죠. 이렇게. 기자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이런 사람. 뭐 기사를 쓸 상황은 아니지만 네. 뭐 떠올릴 수는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니까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주변 인물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결정들이나 예. 이게 친이계가 다시 그 청와대로 입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는 사실은 기자들 사회에서도 저도 많이 들어봤고 예. 일반인의 관점에서 과거 사건을 보면 과거를 보고 아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실제로 여의도에서 최근 발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과거 친이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등장한 전효욱 전 의원. 네. 친이계죠. 예. 대표적으로 친이계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이라든가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어쨌든 바로 직전 대통령이니까 예. 현 대통령의 힘이 빠지니 직전 대통령 관련자들한테 인터뷰를 계속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힘의 균형이 바뀌었으니까 나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힘을 발휘해서 여기다가 꽂은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친박계가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또 다른 축은 친이계거든요. 예, 친이계가 발언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친이계의 힘의 균형이 쏠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건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인지 예. 아니면은 이게 진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기자들 사회에서만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하고 갖고 여러 가지 사석에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감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국면이 확 전환된 것이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이었고 그것은 사실은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거의 자백에 가까운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이 하지 않는 도저히 이런 경우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책임을 그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관리를 잘못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다라고 거의 자백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드는 것이 그때 이상했거든요. 이 어떤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전체 과정.
그렇게 만든 세력과 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여기다가 임명한 세력이 동일 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의구심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끼리의 생각인데,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게 공적인 부분에 게이트가 되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공적인 게이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저히 저는 그 기자에게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도대체 누가 본인이 연설문 안 쓰는 거는 이때까지 드러난 것이고 누가 써서 그리고 그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자인자백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카드를 내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뭔가 터뜨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자회이자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라는 말을 공공위원회 하는 걸 보면 이게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사실 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만 볼 땐 기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건 악재거든요. 악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상황을 사실 덮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실 텐데.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인의 게이트, 개인적인 어떤 비리다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공범이 되며 그걸 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불란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딱 임명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림이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추정을 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민정수석이 주도한다고 봐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아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샅샅이 파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가이드라인, 외과 수술의 범주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과거에는 정권이 대충 막고, 가리고, 또는 쳐내고, 언론이 도와주고 하면, 그게 이해는 안 가도 넘어가지긴 했거든요. 불만을 가진 채 그냥. 근데 지금은 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 최순실 씨를 오장육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맹장으로 생각하고 떼내려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사실 오장육부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거를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나 또는 어떤 특정 대권 주자의 지지도라든가 아니면 새누리당 당내도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 의견 자체는. 그렇죠. 지도부 물러가라. 잠시 저희 인터뷰도 할 텐데 물러가는 쪽과 그럴 수 없다는 쪽이 맞서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결론 나느냐. 다 연관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쪽이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목소리의 구심점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추정을 했지만 꼭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국을 책임져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이제 기득권이고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가는 이제 뭐 수면 아래 아직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옵트 데코드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 그동안 쓸모가 없어서 코너 자체를 없애버릴까 하긴 했는데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여러 분명한 세력이 있긴 한데 최순실로 인한 공백을 권력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권력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당연히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국정 공백이 오래가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이건 너무 언론적인 얘기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다 하냐 이거죠, 거기에. 그렇죠, 밀물 싹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닿았던 세력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재경 수사기획관이 아니죠. 그 민정수석이 굉장히 특이한 행보 하나를 보였던 게 변호사 개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그 마지막 기조실장을 마치고 아주 수백억을 벌었단 말이죠. 돈이 눈앞에 있는데. 왜냐면 그분보다 더 실력 좋다고. 그렇죠. 그 업계에서는 정평이 난 놈인데. 그런데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자리거나 이런 자리에 올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되돌아보니 그렇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쨌거나 어떤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으나 준비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그렇게까지. 이제 시나리오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예언이 다 기사가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기자들이 민망합니다. 제가 약간 오늘 좀 오바를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조심조심 하더니 지금 언론에서 빵빵 터져가지고 그동안의 조심이 뭐였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는 게다가 이건 아니겠지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결과가 드러나니까. 요즘은 아침에 보도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써도 될까 고민하고 싶을 때 이미 딴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영 기자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이제 필요할 때가 됐고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빨리 드러내주세요. 안 그러면 코너 없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본질을 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도부 퇴진과 거국 중립 내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박계 혁신 모임에 간사를 맡고 계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보도되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의 서명이고 그리고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날 긴급히 사발통문을 돌려서 현 사태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보자 해서 자리를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43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참석은 안 했지만 동참 의사를 밝혀온 의원님이 5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 이번 사건의 핵심 또 실체의 규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청와대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공내각을 구성해서라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정현 대표 체제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하고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거기서 다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서명만 한 게 아니라 40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김무성 전 대표가 소집을 요청했다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오건가요? 사발통문을 돌린 거는 이제 김학용 의원님이 사발통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애초에 소집 요청을 김무성 전 대표가 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모임을 무슨 뭐 특정인의 모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 자체가 매우 잘못됐죠. 그 자리에 나온 몇몇이 우리 이 삼선 이상의 중진위원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저희들이 뭐 따로 모임 비박계 모임이라고 하면서 모임할 때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그런 의원님들도 최재선 의원님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누가 모이게 했느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정략적 시각 자체는 저도 문제의식 제기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근데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가 소집을 한 것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어제 정론관에서 의원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의원총회를 소집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집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제 오후 정도에는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현 사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 또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의원총회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께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50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그 사실을 그냥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뭐 이와 관련돼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속 개별적으로 전화도 오시고 그래서 뭐 정론관에 가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론관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의원총회가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서 총 사퇴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이 모은 뜻을 의원총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나가서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개진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직접 모이신 분이 40분 넘고 서명하신 분만 또 50여 분이 넘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다가가는 숫자인데 10명만 더 더해지면 네, 총사퇴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와 내각의 교체를 요구한 상태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함께했던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해오신 이정현 대표가
이번 사태 수습에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요구에 목소리에 따르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새누리당이 변화해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 흔들리고 있는 또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국 중립 내각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되기로는 새누리당에서 어떤 그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런 구조라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총리까지 정하는 거면 거국 중립 내각의 정신하고는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대전제가? 지금까지 누구도 이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누구로 해달라고 새누리당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뭐 손학규 물론 그 이름이 언론에 거명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뭐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책임지고 이 거국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는 저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나오는 디테일을 가지고 이 본질을 흐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지금 거국 내각을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입장을 거부하게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종인, 손학규 이름 나오고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 얘기도 사실은 비박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친박계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까지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총리만큼은 여야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분이 적임자라고 대통령에게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진정성 있는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 다음에 또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서 거국 내각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려고 한다면 전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거국 내각이 아니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국정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뭐 정략적이라든지 향후 대선 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국정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옳은데 언론에서 김종인, 손학규가 이름이 거론된 것은 언론이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이 실제로 새누리당 관계자에 통해서 입에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비박계는 상관이 없다. 이 어느 분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 거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박계는 상관없다. 분명한 것은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총리 문제만큼은 여야 합의가 전제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별로 그 앞에 거론됐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비박계 입장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당 지도부가 이걸 사퇴한다. 그러면 흔히 이제 BJ 체제로 가게 될 텐데 이 BJ 체제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누가 어떻게? 전혀 없고요. 아직은 전혀 없고요. 왜냐면 저희들도 지금 또 언론에서 일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들에게도 향후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똑같이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누가 뭘 맡고 이런 얘기가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런 해법을 결론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거론은 적절치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 지도부의 사태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박계 입장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면 그 이후 계획도 없이 사퇴부터 하라는 거냐 질문할 수는 있죠.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어느 국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퇴부터 하라고 하면 그렇죠? 사퇴를 하면요. 사퇴를 하면 당연히 그 이후 계획이 논의를 비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둘러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그렇게 대책 없이 사퇴하라는 거라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뒤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요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박계라고 불리는 이 세력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싶어서 사퇴를 하지 않을 수도 정치는 어떤 상황으로도 가능합니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탈당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우리 친박, 비박 이런 진영을 넘어서고 주류, 비주류 진영을 넘어서서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입장을 모아보고 그리고 소통하고 또 의원총회라는 걸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하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정말 누구는 탈당하고 누구는 남아있어라 이런 식의 어떤 결론들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친박 비박을 넘어서서 새누리당이 하나로 이런 위기 속에서 모아지고 또 어떤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 결국 그것이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할 때 계획도 아직은 잡아놓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 저희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저희들이 모은 의견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께서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좀 해나갈 거고요. 뭐 다 같이 논의하고 또 머리를 맞대면 어떤 바람직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하면 이제 재창당 수준으로 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새누리당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당내의 주류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바꿔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재창당 수준의 그런 혁신, 인적 쇄신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마지막 질문인데 네. 새누리당의 구성원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뀐 거지 구성원이 같은데 어떻게 재창당이 되나. 그리고 결국은 비박계도 어쨌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고 당연히 비박계도 연대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데 같은 질문인데 결국은 그러면 지도부만 바뀐다고 이게 재창당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책임이 없죠. 그 책임은 새누리당의 구성원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체 규명과 거국내각 구성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새누리당 내부에서 논의를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후에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어떤 또 평가를 보내줄지는 저희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평가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무겁게 또 수행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논의 중간이라 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코너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큰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잘못 말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랬습니다. 자, 정의당 전 미래정치센터의 소장 조성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위원이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네,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는데 전 소장입니다. 전 소장. 예. 그러면 조성주 씨? 예. 자, 갑을 오토텍을 다녀와 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 청취자. 네. 이건 처음으로 저희가 해보는 건데, 이 코너의 성격을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 여기도 와서 좀 취재해달라, 여기도 좀 알아봐달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처음으로 그 게시판을 통해서 의뢰한 것이 갑을 오토텍입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다녀와 보셨더니? 사실 갑을 오토텍은 이제 그 충남, 아산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이제 만드는 꽤 규모 있는 회사인데요. 네. 갑을 오토텍이 이제 작년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국회나 법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됐던 게 작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4년 말부터 이제 작년까지 해서 회사에서, 전직 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신규 채용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제2노조를 만들려고 한 거죠. 이게 소위 과거의 구사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법적 체계 안에 제2노조, 그렇죠. 복수노조가 허용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노조법이 2010년부터 되니까. 복수노조의 형태로 구사대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특전사 출신, 경찰 출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작년도에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는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받았어요. 회사 대표가 지금 이제 그 2심 중인데 이제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 위반이죠.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법적 처벌까지 받은 상황인데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장기화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신규 채용한 그러니까 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네 계열사에 다른 데로 보냈어요. 결국 이제 회사가 한 발 물러선 거죠. 왜냐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심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또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체 인력 상태로. 새로 신규 채용이 됐는데 결국은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죠. 다른 신분의 분들을 채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 또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 투입이라는 게 이제 불법성 여부가 이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파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노조는 공장 점거, 회사는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대치 중인데 100일이 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더니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2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직접 만나보셨더니 무슨 얘기 하던가요? 예, 일단은 문제는 이제 회사하고 노조하고 이제 대화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갔다 온 날도 이제 원래 회사가 그 교섭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했어요.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단체 교섭을 진행해라. 매주 2번. 근데 이제 그날도 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은 거죠. 법원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금속노조 충남지부 가브로투텍 지회, 그러니까 이제 가브로투텍 노동조합 쪽이죠. 이쪽에 이재헌 지회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브로투텍은 이제 가블산사 그룹이라고 이 구 가블합섬이라는 이 회사가 모태가 돼서 이제 그룹사죠. 그룹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를 2010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노조 파괴 용병, 비리경찰하고 특전사를 모집해서 제2노조를 설립하고 현장을 장악하겠다. 폭력을 앞세워서 현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진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가 이제 사실도 드러나고 이 법적 그 절차들이 쭉 진행돼서 현재는 가브로투텍의 지금 부회장인 당시 대표이사였고 지금 현재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파업 무력화를 위해서 하는 그 대체 인력과 불법 대체 인력과 불법 대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던 중에 이제 직장 폐쇄를 당한 거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전면적 배타적 점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는 그렇게 전면적 배타적 점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이라든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공장에 있는 제품들 저희가 다 내어줍니다. 회사가 또 필요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황을 설명하신 건데 결국 네. 그렇죠. 네. 제2노조 구사대가 제2노조 형태로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들어왔다. 네. 결국 그거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죠. 익명협상 이런 것까지 잘 안 돼서. 원래 이런 사안은 한번 언론이 다루고 나서 법적 처벌까지 가면 더 이상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신 분들이 답답한 거죠. 네. 더 이상. 더군다나 이제 가족들도 같이 지금 100일째 공장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하죠. 임금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파업 중이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족인데요. 김미순 그 가족이죠. 예, 한번 인터뷰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100일 넘게 회사 공장 바닥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숙식이 일단 제대로 안 되잖아요. 먹고 자고 잠자리 편하지 않고 먹는 것도 뭐 김치국, 된장국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 나오네라고 했지만 사실 100여일 넘도록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으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런 압박이잖아요. 집은 안 되는 상황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생계가 있잖아요. 가족들의 생계가 딸린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대치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만 8시만 모여. 알겠습니다. 뭐 가족들 고생이 이야기는 안 들어봐도 뭐 네. 짐작이 갑니다. 당연히 월급도 안 나올 테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언론들이 다시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미 다뤄서 일단락이 됐다. 두 번째는 그 연봉 세잖아. 그렇죠.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러면 더 이상 다루지 않거든요. 어때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꽤 중견그룹이에요. 뭐 이제 그 방위산업 쪽에 부품도 납품하고 물건도 만들고. 방산업체에 납품하면 튼튼한 중견업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근속자들 같은 경우 연봉이 꽤 있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연봉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34년 차 정도 되면 한 6,500,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34년 동안 한 직장 다니면 이제 이 정도 연봉 받는 게 중견기업에서 과연 많은 거냐. 34년 동안 다녔는데. 또 하나는 과연 연봉을 좀 많이 받으면, 헌법에 보장된 이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고민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은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행한 그 노동조합 조합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두 기계 시절부터 해서 제가 83년도 3월 달에 입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 중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회사가 이익이 났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83년도 처음에 들어올 때 시급으로 3,860원인가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4년이면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규정 노조가 아니고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건지 진짜 30몇 년을 받았는데 뭐 연봉이 뭐 4,500을 받아야 되는지 진짜 뭐 8,000 얼마 8,4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지금 남은 기간 정년 좀 남았는데 정년 기간 동안이라도 그 연봉을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죠. 예, 물타기이기도 하고 또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사측 이야기는 이런 인터뷰를 시도하면 보통 대답을 안 해주죠. 못 하셨죠. 네, 이제 따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측도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입장이 있겠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전 대표이사, 이제 가브로스의 대표이사 지금 구속돼 있고 처벌을 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징역을 살고 있기 지금 때문에. 공석인가요? 아니면 신임 대표이사고 왔나요? 아니면 아마 그냥 그 대리 경영하는? 네, 그건 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측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책임을 지지 않았냐. 법적 그리고 책임을 이제 받는 것으로. 당시에 특전사, 경찰 출신들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보냈다. 이제 가브로스가 더 이상 신규 채용 형태 들어오지 않아서 제2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법적 처벌을 받았고 네. 그때 문제 삼았던 그런 구사대 예. 의심받았던 그분들도 단대를 보냈으니 다 해결됐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공장장을 풀자 네. 이런 거고 노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무직 관리직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파업 중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에 관련된 서로의 쟁점이 있어요. 파업 중에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을 못하는 사이에 그렇죠. 그 자리를 빼서 채용해버렸다. 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교섭에 일단 나와라. 이런 거고 회사는 이제 교섭에 지금 안 나오면서 이제 서로 쟁점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고 네, 조치를 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 접점을 찾으려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에 안 나오는 게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강제적으로 교섭 명령을 하고 아니, 있죠. 그 대화를 좋습니다. 그 회사 입장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럼요. 양자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대화를 좀 해보자 하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대화에 응하라고 답답하니까 법원에 요청도 법원도 명령을 내는데 안 나오고. 네.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 방송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좀, 거죠. 대화 좀 하자. 예. 이거네요. 네. 대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주 한때 수장 영원한 수장입니다. 소장이라고 했어요. 소장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